도시개발법의 파이널 핵심 문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부터 문제를 보는데 28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가 수용 방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수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환지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 수용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경우에, 자,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으면 수용 보상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 방식이 아니라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을 택하는 기준이죠. 자, 이런 지문들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지역이면 수용보상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목이나 형질 변경 같은 걸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또 지목이라든가 형질 변경, 자, 정확한 표현은 이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이 앞쪽에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구획 변경, 지목이나 형질 변경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환지 방식을 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표현 자체가 이 환지 방식을 택하는데 수용 방식으로 바꾼 지문입니다. 이게 사실 기출 지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지로서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변경, 그 다음에 지목이라든가 형질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같은 게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을 택합니다. 그럼 수용 방식이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보시면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개발,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할 때 이게 바로 수용 방식을 택하는 기준입니다. 이것도 좀 환지 방식을 했으니까 틀렸죠. 자, 미음번.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때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으로 구분해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혼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수용 쪽과 환지 쪽을 구분해서 하면 분할 혼용, 구분하지 않고 하는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형식도 우리가 이제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이 맞고, 니은, 디귿,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가 맞는 겁니다. 2번. 자, 29번 문제. 자, 수용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자, 수용 방식이 딱 나오면, 자, 우리는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 개발 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수용 사용 대상에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 계획 내용에 토인, 교환, 세원, 보라고 해서 이렇게 세부 목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세부 목록이 포함돼서 개발계획 고시할 때 같이 고시가 되면 즉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우리 공취법을 준용을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또 좀 어려운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절차를 처리하는데 이 공익사업법에서는 별도로 서류심사인 사업인정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시개발법에서 수용을 할 때는 이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면 이 세부 목록 고시로서 여기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바꿀 때 이 세부 목록 고시 여기 자, 세목이 포함돼서 이 세목 고시를 다른 말로 바꿉니다. 실시계획의 고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라 이 개발계획의 고시가 될 때 그 안에 세부 목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세목 고시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세부 목록 고시 또는 세목 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일단 기억번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니은번. 지방공사의 시행자가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자,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자, 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자,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동의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것은 민간한테만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민간시행자 같은 경우는 여기 동의가 필요하죠. 민간시행자는 수용하는 대상 자, 우리 민간시행자 같은 경우는 자, 사업에
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아니라 민간 시행자일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지방공사는 그러한 동의 같은 거라든가 소유 같은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별다른 조건 없이 지방공사라든가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거 기억해야 되죠. 토지상환채권. 우리 수용 방식으로 수용한 사업 시행자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죠. 원금을. 이렇게 보시면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또 문제를 풀 건데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원하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수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도 이게 민간 시행자일 때만 지급보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 없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틀렸죠. 이것도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하나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립니다.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없어도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선수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선수금. 여기 토지 소유자가 선수금 같은 경우 받을 때는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서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 되고 보증서 등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 같은 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100분의 10 이상 공사 진척률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니은하고 디귿은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이 수용 방식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출문제 형태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할 때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하고 공익사업법상 이런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 어떤 동의라든가 소유요건 같은 거 없이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없어도 되고요.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선수금 받을 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30번 문제. 자, 도시개발법상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우리 사업 방식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사업 방식 같은 변경은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불리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장 불리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 같은 경우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 국가인 시행자가 수용 방식, 전부 수용 방식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전부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자, 전부 환지 방식에서 전부 수용 방식으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혼용 방식이면 뭐 50%, 50%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50%, 환지 5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면 수용 방식이 없어지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함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자, 수용 방식에서 보시면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전부 수용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게 전부 수용 방식인데 이 혼용 방식으로 바꾸면 자, 100% 수용 방식에서 자, 만약 이 혼용 방식 5대5로 바꾸면 수용 방식 중에 절반 정도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혼용 방식도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3번 케이스와 유사하게 이것도 유리한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방식 변경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을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답은 2번이고요. 31번 자,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에 있는 각종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 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할자로 정하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감리할자로 들어가는 건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나서 지정권자가 감리할 사람을 정해주고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자요. 3번. 자,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행자가, 수용방식 시행자가 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자, 이렇게 매수대금의 일부 같은 것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토지 수요자한테 지급할 수 있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금으로 원금을 갚지 않고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 토지를 수용당해서 생활의 근거, 자기 주택 같은 것들을 수용당해가지고 주택의 소유권 수용당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생기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건 의무조항으로 봐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다섯 번째, 자, 조성토지 등을 자,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수용방식으로 이제 원형지란 토지가 있고 조성토지란 토지가 이제 문제로 나올 건데요. 자, 원형지는 수용을 해서 원래 상태의 뭐 농지나 임야를 그대로 파는 거고요. 조성토지는 이제 개발을 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조성토지는 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같은 경우로 개발해서 파는 경우고, 원형지는 뭐 농지 상태인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지 않고 원래 상태의 토지로 뭐 5명들한테 이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조성토지입니다. 자, 조성토지 등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고, 자,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3번입니다. 이거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수용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체크해서 토지상환채권으로 바꿔주시고 정답이 3번입니다. 31번. 자, 32번에 보시면 토지상환채권 문제가 바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나중에 원금 같은 거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채권을 말하는 거 기명식으로 발행하겠죠. 여기 3번 지문처럼 나중에 이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부동산 같은 현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 맞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자, 상환할 토지나 건물 나중에 이제 자, 이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라는 게 있는데,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이 상환할 토지나 건물 자체가 나중에 조성되어서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가 나오면 이걸 3분의 1로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고, 정확한 표현은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발행 규모는 나중에 이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할 토지 자체의 그 양이 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아까 우리 원형지가 있고 조성토지가 있었는데 그 조성토지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토지나 분양되는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끔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상환채권으로 갚아줘야 되는 토지나 건물의 그 양이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는 기명식 증권 맞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은 자,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라든가 부동산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에 이렇게 그 이자율 같은 경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채권이기 때문에 토지상환채권을 만약에 이전할 때는 이전받는 취득자가 자기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 요청을 해야 되고, 채권 원부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이전이 되는 것이죠.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 원부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채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재 요청 또는 채권 원부에 기재 요청을 하고, 채권 원부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이 이전됐다는 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력 같은 걸 얻으려면 이 채권 원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취득자가 채권이 이전되고 나서 제3자한테 어떤 대항력을 가지려면 채권 자체에도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을 묻는 겁니다. 대항력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전에 대한 요건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부라고 바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을 채권 원부 또는 원부에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원부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전에 대한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권이 이전될 수 있는데 이전되려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원부에 기재 요청을 해서 원부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채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항력 같은 걸 갖추려고 그러면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항력 갖추려고 그러면 채권에도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되어야지만 취득자가 자기 채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전 요건과 대항력 요건을 갖다 우리가 두 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이 이 정도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토지상환채권 여기 지금 5번 자체가 잘못됐죠. 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 원부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를 발행하려면 이 채권의 발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정권자한테 승인 같은 것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33번 보시면 이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 이거 발행계획이라고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출문제인데 자, 지방공사 같은 우리 공공주체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상환채권을 지금 발행하고 싶을 때는 이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정권자한테 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시행자의 어떤 명칭 같은 거, 그다음에 채권의 이자율, 그다음에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그다음에 보증기관, 자, 상환대상 지역과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나중에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할 건데 어디다가 나중에 상환해 줄 건지, 발행과학과 발행 시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 지방공사가 발행을 할 때는 보증 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증기관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는 시행자 명칭, 이자율, 발행 총액,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그 다음에 발행 가액, 상환 대상 지역 나오고 보증기간과 보증 내용까지 포함되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을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발행을 하면 보증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좀 문제는 지방공사가 주어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기관의 보증 내용 같은 게 토지상환채권 요 문제에 한해서는 3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7번 같은 경우는 민간 시행자한테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상환채권 문제가 이 앞에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들을 쭉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토지상환채권이 수용 방식에서 이런 형태로 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건데 주어를 지금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발행한다 또는 뭐 토지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부 추용기관 이렇게 나오면 공공주체할 때는 지급보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 이 보증기관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고 이럴 때는 이 보증기관 같은 것들을 정해서 보증 내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발행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지방공사니까 보증기간 필요 없습니다. 정답이 이거 3번으로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쭉 한번 멈춤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공부하실 때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시험에 들어가야지 문법에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암기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34번.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 우리 원형지는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 아니면 조성 토지로 공급하는데 보통 원형지라는 토지가 이제 수용 방식에서 3분의 1 정도 이내까지를 면적을 뽑아서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수용할 때 미개발지, 농지나 임야 이런 걸 수용해 가지고선 원래 상태의 토지로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 5명들한테 공급할 수 있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자, 이게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설립된 조합인데 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라는 걸 받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자체는 전부 환지 방식인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고 지금처럼 원형지는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맞죠? 국가가 이렇게 실시한 공모, 국가가 원형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공모했는데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원형지 받을 수가 있고 자,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원형지 받을 사람들이 학교나 공장용지 같은 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이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렇게 원형지에 대해서 실시 원형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국가가 원형지 복합개발 같은 걸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 선정된 사람이 있고, 요거 4번 대신 학교용지나 뭐 사립학교용지라든가 개인들이 어떤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도 원형지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 4번이 되겠죠. 4번은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5번. 자,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3분의 1 정도 이내로 원형지로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조성 토지 같은 형태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 신청을 할 때, 자,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원형지 공급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지정권자한테 승인 신청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 공급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 신청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공급 계획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맞죠? 작성하는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를 받아서 아까 개발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원형지 개발자들이 좀 전에 봤던 이 사람들이죠. 이렇게 4번 대신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공급받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의 내용과 원형지 공급의 내용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원형지 개발자, 아까 원형지 개발자가 5명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 사람들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형지를 받았으면, 자, 여기 써있는 기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은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받았으면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해서, 자,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해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를 최초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매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주단지 조성 같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인 사유로 팔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으면 원형지 개발자들이 이 기간 내라도 팔 수가 있는 그런 예외가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원형지 받은 사람들은 이 기간 내라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주단지 같은 목적, 자, 이주단지 조성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면 팔 수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이 조항 자체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팔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쟁 입증을 붙여서 경쟁 가격으로, 최고 입찰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죠. 자, 아까 틀린 건 아까 우리 여기 1번이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내까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형지 같은 것들은 아까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여기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고, 또 4번 대신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경쟁 입찰로 가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이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경쟁 입찰을 붙여서 최고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형지는 이제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이 이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급하면서 가격을 감정 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형지 개발자한테 수의계약 형식으로 협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근데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렇게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해서 이제 경쟁가,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수의계약으로 협의가로 공급한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공급받는 사람들한테는, 자,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경쟁가, 최고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원형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36번 하나만 더 보시면요. 자, 원형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원형지의 매각 금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원형지를 이주용 주택용지, 공공문화시설 용지,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같은 경우로 사용할 때는 매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요거 같은 겁니다. 여기 이주단지 조성 등 법정된 사유로 승인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게 팔 수 있다. 그 얘기랑 같은 겁니다. 요 내기를 자세하게 서술한 게 요거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매각 금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권자 승인을 얻으면 이주용 주택용지, 공익적인 목적, 공공문화시설 용지,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원형지를 승인 얻어가지고서 팔 수 있습니다. 매각 금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계획 같은 걸 승인 같은 거 할 때는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이나 배치, 교통처리계획, 기반서를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계획을 제출해서 승인 받아가지고선 원형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행 조건 같은 걸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권자인 관청이 원형지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행 같은 것들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랑 체결한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이 자, 처음에 약속한 대로 계약 같은 거 계약을 하면서 약속한 대로 어떤 내용 자체를 이행을 안 하면 이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5번 중요합니다. 원형지의 공급 가격.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자, 감정 가격이 아닙니다. 자, 감정 가격에다가 기반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원형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을 하면서 가격은 협의가라고 했는데 그 협의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협의가가 정확한 표현은 감정가격에다가 기반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원형지를 공급한다.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한테는 경쟁가, 최고 입찰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아니라 협의가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원형지의 공급 가격. 37번. 자, 이번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가서 원형지 말고 이제 조성 토지. 아까 이제 원형지가 3분의 1 이내니까 나머지 이제 3분의 2는 조성 토지 형태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형지 같은 형태는 수용을 해서 농지라든가 임야 이런 토지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토지를 이거를 아까 원형지 개발자 5명들한테 공급을 해서 받은 사람들이 직접 개발하게 하는 거고, 이 조성 토지는 아예 수용을 한 다음에 이걸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같은 경우로 이렇게 개발해서 토지를 파는 겁니다. 근데 조성토지는 공급을 할 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파는 겁니다. 조성토지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같은 거로 아예 개발해서 처음부터 경쟁을 붙여서 최고 입찰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한테 토지를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랑 반대죠.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고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로 파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 조성토지 중에서 용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들이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같은 것들은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조성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가 4가지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용지, 공공택지, 우리 공공택지에는 주로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많이 짓겠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를 조성된 토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추천 방식입니다. 지명 경쟁이 아닙니다. 추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또 수의계약도 있죠.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서민들이 가져가는 토지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자, 지금처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로서 시설물 관리자한테 주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이건 수의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이 일반인들한테 공급할 수 없는 자, 이런 공공용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 질문에 자,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용지 자, 이주단지 같은 것들을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조성토지를 이제 감정평가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자,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공공청사를 지을 용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우리 고아원 같은 거, 유료는 제외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건물 같은 걸 짓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공익적인 건물을 위한 토지는 자, 조성토지에 대해서 자, 가격 경쟁 같은 거 붙여가지고 경쟁가로 팔지 말고 감정평가 가격 같은 걸 정한 다음에 그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토지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 토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성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충 설명을 드려서 정답은 일단 요거 2번이 되겠죠. 2번. 요거는 추천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까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조성을 해서 팔기 때문에 공사 비용 같은 걸 충당하기 위해서 경쟁으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보세요. 다음의 경우는 추천 방식이다. 운 좋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자,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추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자, 학교나 공공창수용지 같이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공공용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한테 공급하는 거. 자, 토지상환채권 가진 사람한테 조성토지로 토지를 상환할 때는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토지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학교나 공공창수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자, 토지상환 채권자한테 토지로 공급하는 것도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자, 경쟁입찰 같은 거라든가 좀 전에 배웠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다른 방식이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가고, 자, 임대주택용지를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주체가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일종의 공기업입니다. 공공이 50% 넘게 출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한테 주는 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토지, 이거는 토지상환 채권자가 받기로 한 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받기로 되어 있고 미리미리 약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 하나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외국인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성토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요 기간 내에서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때 요 기간까지 이렇게 공급되는 조성토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기간 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급되는 토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 하면 이렇게 쭉 내다가 뭐 추첨 같은 걸 하나 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 안에서 문제를 쭉 내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아까 맨 마지막 요 지읒본 같은 경우를 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 만약에 뭐 15년 그러면 요 기간 안에 수의계약 체결한 게 아니니까 이건 해당될 수가 없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외국인 투자기업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성토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 자체하고 이 공급하는 그 기간 자체를 요 범위 안에서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뭐 2015년 7월 1일 날 뭐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해당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를 수용방식에서 조성토지로 공급할 때는 이거는 지명 경쟁입찰이 아니라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부터 이제 우리 환지 방식 문제,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에, 자, 우리 환지 방식이 나오면, 자, 우리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금을 주고 원 소유자들은 다 내보낸 다음에 개발을 해서 토지를 원형지나 조성토지로 이렇게 파는 건데, 환지 방식은 원 토지 소유자나 원 건물 소유자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자, 별도로 이제 환지 형태로 토지를 교환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환지 방식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하고 요거에 대해서 환지를 어떤 식으로 환지해 줄 건지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한 다음에 이제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환지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같은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이따 볼 겁니다.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환지 설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축척 1200분의 1의 환지 예정 지도, 환지 전후 대비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설계에는 이렇게 환지 전후 대비도를 통해서 환지되기 전 토지, 환지된 이후의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종전 토지의 위치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위치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 환지 설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설계 안에는 환지 예정지도, 환지 전후 대비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고요.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랑 환지를 하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화가 필요했을 때는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늘려서 이렇게 증환지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너무 작은 토지 같은 경우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 토지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청산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안 해주고 나서 이게 환지 부지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하면서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것들을 정할 수도 있죠. 채비지는 나중에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서 별도로 환지하지 않고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떼어놓은 토지고, 보류지 같은 경우도 공공설 용지라든가 기반설 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보류한 토지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채비지, 보류지 같은 걸 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부지정 같은 거 할 때는, 환지를 부정할 때는 이렇게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 동의를 받아서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비지, 보류지 같은 거 정할 때는 뭐 동의라든가 토지 소유자 동의나 신청 같은 거 없이도 채비지, 보류지를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걸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 이거 1번, 2번, 3번 다 맞는 질문이고, 자, 토지 부담률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환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 과반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토지 부담을 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부담률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식 같은 거로 사업을 할 때, 종전 토지가 만약에 500제곱미터가 있으면 이 사람 토지에서 토지 부담률 50%를 빼가지고 250제곱미터를 받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 면적 같은 것들이 적정한 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 토지들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 토지가 500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원칙은 토지 부담률 50%, 근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 토지 부담률이 60%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보다 높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 토지 부담률을 60% 넘게 초과하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부담률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 토지가 500제곱미터가 있으면 50%를 토지 부담률로 이렇게 빼가고 나머지 250 정도에 대해서만 환지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기준 면적이 적정한 그런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체환지라는 게 있었죠. 입체환지는 종전에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 둘 중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자, 토지나 건물 쪽에 하나만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입체환지를 신청하면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입체환지라는 게 뭡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묶어서 주는 형식. 쉽게 얘기하면 구분 건축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형태로 입체환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체환지는 신청을 해서 입체환지를 받는 건데, 자,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아니면 이제 토지나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들이 원해서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이 건축물만 가진 사람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입체환지는 제가 뒤에 이제 따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입체환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둘 중에 어떤 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일단 정답이 요거 4번으로 봐야 되겠죠. 토지 부담률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사업의 방식의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지사한테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가권자를 좀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우리 뭐 좀 전에 앞에서 강의했던 실시계획 같은 거 인가권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에서도 원형지라든가 조성토지 같은 것들에 대한 승인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이 환지계획의 인가는 요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인가라고 하셔서 요거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권자가 시도지사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우리 환지계획을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할 때도 인가인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 같은 게 결정돼서 그거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변경일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게 맞습니다. 2번 질문 맞고요. 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를 제외할 수 없어요. 환지를 부지정 같은 거 할 때, 자, 환지를 부정할 때, 원래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인데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동의하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자, 이 토지 소유자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이런 용익권자 등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동의까지 같이 받아야지만 부지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임차권자 등이 동의 안 하면 환지를 부지정, 제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부지정 같은 거 할 때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가 있고, 그 토지 위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런 임차권자 등의 동의까지 같이 얻어야지만 부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지정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아셔야 되고요. 자, 3번 맞죠? 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었을 때, 자,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환지 예정지라는 게 환지 처분으로 환지를 받기 전에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종전 토지 위에 자, 임차권자 같은 사람 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이 환지 예정지 쪽으로 임차권도 같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전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것이 자,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같은 그런 권리, 용익권 같은 권리가 있었을 때 이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환지 예정지에 가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환지 부정의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3번 같은 케이스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규모지만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제외 신청, 부지정 신청 같은 거 했으면 임차권자 같은 사람 동의까지 받아서 부정하는 거고, 여기 5번 부지정은 자,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자, 이 종전 토지가 너무 과소토지라서 환지되는 규모가 너무 과소토지 형태로 나올 때는 이 과소토지의 환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형태의 부지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 신청 뭐 같은 거 동의 없이 임차권자 등의 동의 같은 거 안 받고 과소토지로 환지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환지해서 부지정하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지정이 3번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부지정하는 경우고, 5번 같은 경우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과소토지로 환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해서 부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동의 같은 거 없이도 임차인 같은 사람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부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틀린 질문은 지금 요거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번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도 우리가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충학습으로 요 2번 내용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금전,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자, 금전 청산 내용 같은 거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자,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서 변경할 때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들을 이거 한번 좀 보면요. 자,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구청장한테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 중에 금방 설명한 게 요겁니다.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 1번하고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종전 토지를 합필, 분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환지명세가 변경되었다. 종전 토지가 합필되거나 분필되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환지계획 내용 같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합필, 분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자, 종전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인가를 안 받는 거다.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토지 소유자, 다른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걸 빨간색 같은 걸 단서를 붙여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다른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이렇게 동의가 있으면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 소유자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의 환지계획 변경이 없으면서 여기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변경인가를 안 받고 다른 토지나 건물 소유자한테 어떤 변경 같은 걸 가하면 자, 이렇게 동의가 있더라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죠.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는 우리 금방 배웠던 환지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환지 설계를 통해서 뭐 환지 전후 대비도를 통해 가지고 환지 위치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요. 자, 필지별 환지 명세 이거 맞습니다. 근데 필지별 권리별 청산 금 명세가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지 청산 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산 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종전 필지별, 그다음에 소유자 권리자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어떤 토지인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청산 금을 알 수는 없으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것들을 정했을 때 그런 것들의 명세, 위치라든가 뭐 규모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자, 평균 토지 부담률과 비례율 같은 게 몇 % 나오는지, 자, 그런 것들도 이 환지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이 3번으로 체크하시고, 요거 보시면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인데 요걸 바꿨습니다. 청산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필지별 환지 명세를 환지 예정지 명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필지별 환지 명세,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으로 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는 이제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공사하다가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필지별 환지 명세, 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 같은 것들을 계획할 때는 입체 환지의 용 건축물의 명세 이런 것들, 평균 토지 부담률, 비례율, 건축 계획, 지출 계획서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주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자, 입체 환지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사람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 아까 입체 환지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종전의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 부분만 가격을 평가하고 건물만 갖고 있으면 건물만 평가하는 거고 토지 건물을 둘 다 평가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보시면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나중에 입체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입체 환지로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는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입체 환지를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종전 토지와 종전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가액, 자, 종전 토지하고 건물을 감정평가한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가액하고 입체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자, 보시면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이 입체 환지인데, 입체 환지로 구분 건축물이 아파트 같은 걸 공급할 때 최소 공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100분의 70이 하면 입체 환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때 100분의 70 이하면 만약에 종전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것에 대한 권리가액 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근데 입체 환지로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가 2억이다. 그럼 2억하고 1억 2천만 원을 비교해 보면 60%밖에 안 되죠. 자, 보시면 구분 건축물의 최소 가격이 2억. 자, 권리가액이 만약에 1억 2천. 그럼 60%밖에 안 되면 100분의 70 이하이기 때문에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체 환지는 따로 신청 기한을 주는 거죠. 입체 환지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신청 기한을 주는데 입체 환지를 통지한 날, 입체 환지 신청을 통지한 날짜로부터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자, 짧게 주면 30일, 길게 주면 60일, 이 사이 기간에서 끝나는 날을 정하는 거죠.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체 환지를 신청하라고 통지한 날이 9월 1일이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최소한 30일 정도 줘야 되고 뭐 길게 주면 뭐 45일 또 더 길게 주면 60일까지 줄 수 있으니까 입체 환지를 만약에 기간을 60일 준다면 9월 1일부터 6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뭐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입체 환지는 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준다. 입체 환지로 공급을 할 때 한 세대주가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그런 소유자한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법에 가보시면 나오는 내용들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한다. 입체 환지로 아까 우리 구분 건축물을 줄 때 아파트 같은 거로 공급할 수 있는데, 자, 입체 환지로 주택 같은 걸 공급할 때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이 이게 뭡니까? 바로 청약통장 제도죠. 청약통장 가입을 해서 1순위, 2순위 같은 거 막 정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입찰한지는 자기가 토지나 건물 갖고 있을 때 그거 대신 아파트로 교환받고 뭐 청산 같은 걸 추가적으로 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 제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입찰한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축된 건물 중, 입찰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축된 건물 중, 자, 공급 대상자한테 공급하고 남는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입찰한지로 공급을 하고 남는 게 있었을 때는 다시 이걸 채비주로 정해서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팔아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찰한지로 공급하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채비로 전환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 분양할 수 있다도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자, 입찰한지는 100분의 70이 하면 제외될 수 있다. 입찰한지의 신청 기간, 입찰한지는 이렇게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수도권 과밀역적 권역이 아닌 지역이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으로 가서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약통장 같은 거 적용하지 않고 공급 순위 같은 거 적용하지 않고도 입찰한지로 교환받아서 입찰한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남는 건물이 있으면 자녀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채비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도 분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42번 문제. 자,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환지 예정지를 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환지 계획을 인가받아서 공사하다가 자,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 처분 전이라도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아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고, 종전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것도 같이 환지 예정지 부분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환지 예정지를 정하는 경우에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목적인 토지 부분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소유자에 대해서만 해주지 말고 임차권자도 반영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도 같이 환지 예정지에다가 임차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도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이 맞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정해줘야 된다. 환지 예정지 부분에다가 임차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은 환지 예정지의 효력이 유지되는 그 기간은 최초로 이렇게 환지 예정지 정해지고 나서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까지죠. 왜냐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정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정지로 취득해서 사용수익 처분을 모두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환지 예정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 그러시면 틀립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자, 지금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랑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 날이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가서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또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원래 종전 토지 부분은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자, 미리 사용 수익을 하게 되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못하게 권리를 조정해 주는 게 환지 예정지의 효과죠. 자,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대료 같은 것들의 증감 청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가 환지 예정지에 가서 임차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토지의 위치가 달라지고 토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자,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증감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 이건 특이한 환지 예정지죠. 환지 예정지죠. 자, 그리고는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는 여기 3번 지문에 근거해서 자, 이렇게 종전 환지 예정지에 가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 미리 사용 수익만 하고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는 근데 우리 채비지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토지고 이 채비지로 지정될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미리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 용도로도 환지 정지를 정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환지 정지로 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게 미리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정지를 미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미리 처분권까지도 주는 겁니다. 채비지에 관한 환지 정지는 시행자를 위한 환지 정지고 3번 같은 환지 정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환지받을 부분을 이정지로 받아서 미리 사용 수익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 환지 정지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5번 같은 경우도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답은 지금 보시면 요거 2번이 틀렸습니다. 환지 정지의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환지 처분 공고 1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43번.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토지부담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토지부담률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일정 비율 토지를 이제 이렇게 토지부담률을 적용받아서 토지를 이제 뺏기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지 받을 때 종전에 500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여기가 이제 토지 부담률 같은 걸 적용해서 종전에는 뭐 농지 같은 것들이 500이 있었을 때 43번은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토지부담률이 쭉 자료가 나왔을 때 실제 계산해보면 얼마큼 토지부담률이 나오는지를 자, 우리 앞에서 토지부담률에 대한 설명을 좀 조금 드렸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500제곱미터가 있었으면 뭐 농지 같은 거로 토지부담률 50%를 적용을 해서 자기 토지 250 정도는 사업시행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250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된 땅으로 받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부담률을 정해주는 게 원칙인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부담률이 자, 전체 환지 계획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고 자, 보류지로 빠지는 면적 사업시행자가 뭐 채비지 보류지 같은 거 이런 보류지 같은 것들을 빼가는 면적이 만약에 60제곱미터다. 60만 제곱미터죠.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토지가 2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자료를 줬을 때 이제 공식을 보고 토지부담률 계산하면 이게 50%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밑에 분모가요. 100만이 뭡니까? 100만. 100만이라는 것은 전체 환지계획구역을 말합니다. 자,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아까 합쳐서 20만이니까 지금 이게 분모가 100만에서 20만을 빼고 분자가 뭡니까? 보류지로 빠지는 면적에서 이쪽 똑같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하고 시행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 요것도 똑같이 빼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자 분모를 만들어서 곱하기 이제 100 하는 건데 자, 분모가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20만을 빼고 자, 보류지로 빼가는 면적이 60만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도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빼서 계산해보면 자, 80만하고 분자가 40만이니까 이게 2분의 1, 0.5인데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가 나오니까 토지부담률을 이렇게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부담률이 이제 법에 따라서 50%를 넘지 않게 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토지부담률을 60%까지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토지부담률을 60% 초과해서 뭐 63%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토지부담률을 이 자료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도 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좀 봐두시고 토지부담률이 이제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50% 초과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44번 문제는 이제 이거는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자,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조건입니다. 사업성. 자, 우리 사업성 비례율이 100%면 자, 이게 수입과 비용 자체가 딱 일치해가지고 이제 뭐 손익분기점 0이 나오는 건데 이 비례율이 90%, 80% 낮아지면 사업성이 이제 좀 없는 겁니다. 비용이 더 큽니다. 수입보다. 비례율이 뭐 100%가 넘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125%, 150%가 나오면 비례율이 커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 이 비례율도 이게 또 보시면 여기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로 이제 공식을 보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게 분모가 여기 보시면 환지되기 전 자,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가액이고 자, 이제 분자가 뭐냐면 이 분자가 요 항목인데 자, 보시면 사업 시행으로 조성돼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조성되는 토지 건물 새로 개발된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의 총 합계 여기다가 총 사업비를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자, 환지되기 전에 토지 건물에 환지되기 전, 개발되기 전, 환지 전, 자, 종전 토지하고 건물의 평가의 합계가 40억이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새로 개발된 토지하고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가 80억이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20억 들었네요. 그럼 이제 여기가 80억에서 20억을 빼가지고 그래서 이거 40억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150%가 나오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0% 나오면 굉장히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지 방식의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비례율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45번 문제. 자, 45번 보시면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거 하고 자,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줘서 의견 같은 걸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받은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환지계획의 인가는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인데 이 환지 처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를 교부해주는 환지 처분할 때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는 게 맞고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압 발생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자,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의견 같은 것들을 제출을 받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한 다음에 이제 공고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새로운 환지를 법적으로 교부를 받는 겁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자,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환지 처분이 있으면 자,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고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한다. 자,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로 넘어오지 말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환지 처분이 있으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고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날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환지를 정했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던 권리가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고 권리는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한 날짜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 질문 맞죠? 자, 4번 환지처분 후 도시개발구역안에 지역권이 있었다. 자, 지역권은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가 환지처분이 있으면 3번 질문에서 환지처분이 있으면 자, 환지는 종전토지로 보고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각종 권리가 환지 쪽에 넘어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지역권은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지역권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권리 중에서 이 지역권 같은 경우는 자, 환지 처분하고 나서 이 지역권 같은 게 있었는데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을 한다. 그런데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도 소멸을 해야 되는데 이 소멸하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넘어가지 말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이 소멸하는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역권 같은 거 소멸하거나 아까 환지를 안 받기로 한 토지,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해서 종전에 있는 권리를 이제 보상을 받고 권리는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데 소멸한다. 다음날 되면 새로운 이제 권리 행사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자, 지역권도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지 환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소멸한 날짜가 언제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한다. 다음날이 끝나는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많이 이렇게 바꿉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공고가 된 날 다음 날이 끝나는데 소멸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5번. 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채비지는 아까 채비지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보유지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되면 이제 환지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매각해가지고 이제 공사 비용 같은 걸 쓰게 되겠죠. 보유지 같은 토지로 바뀌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보유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이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기반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주로 이게 뭐 행정청이나 어떤 공기업 같은 사람들이 해당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자,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거고
TBG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이 지문 좀 틀렸습니다. 자,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우리 청산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환지를 지정받아서 뭐 증환지나 감환지나 입체한지 받아서 종전 토지 건물하고 환지받은 그런 토지 건물의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주고받는 돈이 청산금입니다. 자, 그럼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건데, 자, 환지를 정하거나, 그럼 증환지, 감환지, 또는 뭐 입체한지 같은 거,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죠.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도 있고, 또 과소토지 방제를 위한 부지정도 있는데, 어쨌든,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 때는,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이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환지를 정했든 뭐 부지정이든 가격 차이가 생기면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격 차이가 생기면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금전으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청산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증환지, 감환지, 입체하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를 환지 처분하면서 결정을 하되, 자,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나 신청에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토지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환지, 감환지랑 다르게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나 아니면 이런 이유로 환지를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환지를 받는 게 없으니까 환지 처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청산금을 환지 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정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청산금을 환지 처분 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금액이 확정되고, 이게 부지정 청산금은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는 때 미리 청산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정 청산금이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자, 3번 질문이 이제 이게 좀 이상하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이후에 청산금을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2번 질문을 또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미리 결정을 해서 미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교부라는 시점이 환지 처분을 받지 않으니까, 왜냐면 부지정이죠. 이 부지정 청산금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만 돈으로 계산하는 거지 환지 처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이후가 아니라 환지 처분 전에 미리 결정을 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환지 처분 이후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증환지, 감환지 같은 거.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 처분 이후에 청산금을 확정해서 교부하는 건데 이 부지정 청산금은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청산금은 이제 받을 권리 같은 것들, 징수할 권리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청산금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또 청산금 같은 것들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부총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4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도시개발 조합할 때도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안 내고 그러면 이 신부총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4의 수수료를 지급하듯이 청산금도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가능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신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부지정 청산금은 언제 교부가 되는 거냐? 환지 처분 이후에 교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환지 처분 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3번 지문 자체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보시면, 자, 토지 부담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토지 부담률은 앞에 설명했듯이 이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위해서 자기 토지의 일정 비율을 이제 제공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문제는 이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토지 부담률을 이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토지 부담률 관련해서 조금 이게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자, 25m 이상 간선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누가 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환지계획구역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는데 25m 이상 큰, 너비 25m 이상 큰 간선도로입니다. 그럼 간선도로는 이 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의 그 부지, 땅은, 자,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좀 틀린 지문이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 수요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그 간선도로에 대해서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지문 이거 잘 봐두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디귿번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 거 옛날에 설명을 드렸죠. 지정권자 관청이 인정을 하면 60%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 60%를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자, 기존 시가지 같은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하고 자, 저지대 임야 같은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부담률을 차등화해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부담률을 서로 다르게 정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잘못됐습니다. 니은 디귿번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게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억하고 리을, 기억, 리을이 연결된 답이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48번. 자,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고 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도시개발 채권 같은 경우를 발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돈을 갚아주는 채권, 지방채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도시개발 채권하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용방식의 토지상환채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용방식에서 수용을 한 사업시행자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토지상환채권이고 토지상환채권은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원금을 갚아주는 방식이고 이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일단 틀렸습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는 거죠. 원금을. 자, 도시개발채권의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시도 조례 정하는 거 맞고요. 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게 5년 이상으로 이렇게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이 상환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이상 10년이죠. 10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이 정해집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로. 자,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 필증 같은 것, 도시개발 채권을 이렇게 사서 이 도시개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면 강제로 이거 채권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필증 같은 것들을 제출받은 사람들은 이 필증 보관 기간이 5년간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매입 필증 같은 걸 받은 사람들은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따로 채권을 보관해야 되고요. 이 채권의 발행은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무기명이니까 이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옳은 얘기는 요거 2번이 옳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의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자, 이자율은 조례로 정한다.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 필증 같은 거를 제출받은 사람들은 5년간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기간에 전자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무기명 같은 경우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요거 2번을 보십시오. 자, 49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대상자. 자, 도시개발 채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수용방식에서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자, 우리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이 채권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채권을 사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일정량을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기업의 공공시행자, 외의시행자니까 민간시행자. 자,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 또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기업은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따내는 업자들이 채권 사야 되는 거고, 요거는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면 또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디귿번 잘 보세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중에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자, 국토법상 개발행위는 5가지가 있었죠. 허가받는 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의 1개월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중에서 여기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 변경으로 돈을 좀 버니까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국토법상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 변경 요거 허가에 대해서만 받은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다른 건물의 건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채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은 맞지만 디귿번은 틀리기 때문에 자,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마지막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에서도 좀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틀린 걸 찾는데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이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또 이익 같은 거 남으면 시행자가 또 그 이익도 챙기겠죠. 자, 맞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전기나 가스라든가 지역 난방 같은 것들은 전기나 가스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설치한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은 자,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자들이 설치한다. 이렇게 통신 같은 경우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한전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근데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자, 이익을 얻은 시도나 시군 같은 관청이 있으면 자,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과 어떤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은 시도나 시군구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그러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법정된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이라든가 녹지 만드는 비용, 뭐 항만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만드는 비용, 하수도 만드는 비용, 공동구 만드는 비용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청이니까 자, 우리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고란 말이 좀 빠졌네요. 제가 추가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뭐 항만, 도로 만드는 비용, 공원, 녹지, 하수도, 그 다음에 뭐 공동구 이런 설치 비용에 대해서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일부란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아닐 때는 요거 비용의 일부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정된 비용은 뭐 공원이나 녹지 만드는 비용, 항만이라든가 도로, 뭐 철도 만드는 비용, 뭐 하수도 같은 거 만드는 비용, 공동구 설치 비용 그런 것들이니까 그건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이 5번을 잘 보세요. 자, 전기시설을 만드는 비용. 자, 이 전기시설 같은 경우 전기라는 게 우리 고압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전기시설, 고압선 같은 걸 만들 때, 자, 이걸 지중설로, 이거 지정입니다. 지정이 아니라 지중이죠, 지중.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기시설 고압선을 지상에다 이렇게 세우면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류 같은 것들이 고압에 흐르면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기시설 같은 것들을 지중설로 지하에다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한전하고 지중설로 설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각각 2분의 1씩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지중설로 같은 것들의 설치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자,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요청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전기시설 같은 경우가 우리 고압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중설로 지하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사업 시행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공급하는 자 한전하고 자, 지중설로 설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원래 각각 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예, 전기시설 설치 비용은.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요청자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2분의 1. 이건 일반적인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일 때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자, 여기 요거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3분의 2, 한전이 3분의 2 부담하고 지중설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 조항을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법 마무리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설명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관련 문제들을 풀다 보시면 또 시험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음 강의는 정비법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